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동서 때문이에요.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 동서가 딱 검은 머리 짐승입니다. 한때 동서네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부부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형편이 나아진 동서는 가족애를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가족이란 단어로 은근히 묻어가려는 동서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사연 보냈어요. 동서처럼 저도 가족애를 운운하며 똑같이 굴었더니 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 있죠? 우리 부부에게 참교육 당한 뒤로 뼈저리게 반성했지만 사람 버릇이라는 게 쉽게 안 고쳐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류를 끊고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 같은 사람은 가족을 이용할 줄만 알지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면서 종종 이런 사연을 듣곤 하던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는 외동딸,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동서와 연애 중이었고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난 후에 동서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도련님을 통해서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긴 했지만 이렇다 할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침성 좋고 싹싹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서의 태도가 뭔가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부부한테 은근히 묻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세상에, 너무 예뻐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둘이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지 뭐. 요즘은 바로 세팅할 수 있게 이렇게 팔더라고. 그래서 그냥 세트를 사서 차리기만 했어. 이때가 저희 아들 100일 날이었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이때 동서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임신해서 어머님이 겹경사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아이 낳고 100일을 맞이하여 집에서 가족끼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100일상을 차렸어요. 아직 시부모님께서 도착을 안 하신 상태라 기다렸다가 사진 찍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걸 천천히 마무리하려는데 대뜸 동서가 기다리는 김에 본인 아이 100일 사진을 찍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 100일상인데 동서가 먼저 찍겠다고? 아직 어머님 아버님 안 오셨잖아요. 기다리기 뭐하고 이렇게 근사한 상 그냥 놀리기 아깝잖아요. 연습 삼아 우리 앉혀놓고 몇 장만 찍을게요. 그래도 동선의 애는 돌사진 찍으려면 조금 남았잖아. 한 달 반 정도 남긴 했는데 그때 찍으나 지금 찍으나 똑같은 사진인데 뭐 어때요? 기다리기 심심하기도 하고 100일상에 하도 근사해서 우리 애도 앉혀놓고 몇 장만 찍을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 100일상인데 동선애가 먼저 찍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어머 형님, 연습 삼아 찍는다는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가족끼리 이러지도 못해요? 정말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제가 창피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100일상 안 차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놓으셨길래 겸사겸사 우리 애도 같이 찍으려고 한 거죠 뭐. 형님은 우리보다 잘 사시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건 좀 베풀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진 몇 장 먼저 찍는다고 다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 재수씨 말대로 사진 몇 장 찍는 건데 뭘 그래. 아직 부모님 모시려면 시간 좀 남았잖아. 그때까지 먼저 찍으라고 하지 뭐. 동서가 치사하다는 둥 서운하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 편을 들면서
사진 몇 장 찍게 놔두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동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보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까 아이 100일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멋들어지게 차려놓으니까 사진 몇 장이라도 남기고 싶었겠죠. 같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어요. 잘 아는데 그래도 은근히 찝찝하더라고요. 우리의 100일상인데 먼저 앉아서 사진 찍는다는 게 은근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선의 사정을 잘 아니까 달갑지 않아도 그러려니 알겠다고 하고 좋게 넘겼어요. 이날 동선은 시부모님이 도착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네를 앉혀서 신나게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남은 떡이랑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갔어요. 형님, 저 이거 가져가도 되죠? 아까 먹어보니까 떡이 맛있더라고요. 어디서 저렇게 맛있는 떡을 맞추셨어요? 그냥 동네에서 맞췄는데 다행히 입맛에 맞나 보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 떡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동선의 것도 같이 챙겨 놓을게. 보니까 과일도 많이 있던데 떡이랑 같이 챙겨주세요. 우리 그이 과일이라면 환장하거든요. 동선은 우리 집에 오면 뭐 가져갈 거 없나 요리조리 살피는 도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아니 챙길 걸 다 챙겨가고 우리 아이 100일상에 본인 아이 먼저 떡하니 앉혀 사진 찍었으면 예의상 같이 치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떡이랑 과일만 쏙 챙겨서 사라지니까 조금 얄밉긴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별말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동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는데 동서가 전화로 뭘 준비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시기 좋게 현금으로 드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용돈으로 드린다고요? 형님네라면 드리는 용돈 액수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우리랑 너무 비교되겠다. 아시다시피 우린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돼서 적당한 걸로 뭐 사드릴까 했는데. 그래, 뭐 사드리면 되지. 똑같은 마음으로 생신 축하드리는 건데 돈이건 선물이건 뭐 어때. 동서 보는 안목 좋아서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걸로 준비할 거잖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에이, 그래도 돈만 하겠어요?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죠. 그래서 얼마 정도 드릴 생각이세요? 저희도 대충 맞춰서 준비하게요. 동서는 우리가 드리는 용돈의 액수만큼 비슷하게 맞춰서 할부로 선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해봤을 때 서로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 드릴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100만 원이라는 말에 매우 놀라며 우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예정대로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족끼리 정답게 둘러앉아 식사한 뒤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에 불도 끄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준비한 선물을 어머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저랑 그이랑 백화점 가서 같이 고른 거예요.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곱기도 하지. 내가 분홍색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그래 고맙다. 잘 두루마.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더 좋은 거 해드리면 좋은데 죄송해요. 이 정도밖에 못 해드려서. 아유 죄송하긴 뭘 죄송해. 이게 뭐 어떻다고. 내 마음에 쏙 들기만 하는구만. 구멍 뚫린 스카프를 건네도 난 고맙게 받을 거야. 일하느라 바쁜데 시간 들여 돈 들여 얼마나 고맙니. 안 그래도 이런 스카프 하나 사려고 했어. 그래도 더 비싼 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비록 비싼 스카프는 아니지만
편하게 두르기 좋으니까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동서는 어머님의 생신 선물로 무난한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딱 봐도 알만한 브랜드나 고가의 스카프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잘 준비했더라고요. 동서는 너무 약소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어머님은 죄송할 게 뭐 있냐며 혹시라도 동선에 기죽을까봐 마음에 쏙 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런 모습을 훈훈하게 지켜보다가 어머님과 잘 어울린다며 색감이 너무 고급스럽다고 동서의 스카프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뒤이어 준비한 봉투를 드리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봉투에 담긴 돈을 살펴보시더니 뭐 이리 많이 넣었냐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저번에 준 용돈도 아직 다 못 썼는데. 이번에 성과급 받은 게 있어서 넉넉히 더 넣었어요. 아버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100만 원이나? 너무 많은 돈이라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어머님은 돈의 액수가 크다며 받아도 될지 미안해 하셨습니다. 괜히 우리가 무리한 거 아닌지 걱정하시길래 전혀 그런 거 없고 성과금 받아서 넉넉히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 돈 저희 부부랑 형님네가 합해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아니, 스카프도 사고 용돈까지 주는 거야? 큰애는 벌이가 넉넉하니까 그렇다 쳐도 너희는 어려울 텐데 뭐하러 그랬니? 스카프만 사줘도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요? 형님께서 용돈으로 드린다길래 저희도 같이 준비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고맙기는 하다만 그래도 미안해서 어떡하니.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장 그러시면 그만큼 더 예뻐해 주시면 되죠? 동서의 말을 듣고 놀라움 반, 어이없음 반으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동서는 우리가 쳐다보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드리는 용돈인데 본인들도 보탰다면서 천연덕스럽게 굴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왜 거짓말하냐고 말하기 뭐해서 그냥 남편과 조용히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집에서 나와 동서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비교당하기 싫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비교당하기 싫어서 그랬죠. 우리는 별로 비싸지도 않은 스카프 사왔는데 형님네는 현금으로 100만 원 턱 내놓으니까 엄청나게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보탠 거라고 한 거예요. 뭐 진짜로 보탠 건 아니지만 저희도 형님네처럼 여유 있으면 그 정도 해드렸을 거예요. 마음은 형님네와 같다고요. 그러니 보탰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게 선의의 거짓말로 생각해 주세요. 형님, 설마 제가 그런 거짓말했다고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기분 상한 건 아닌데 비시 말 좀 하지. 동서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조금 당황했어. 에이, 놀랄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죠. 솔직히 저는 형님이 먼저 그렇게 말하자고 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비교되게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 어떡해요? 형님, 어머니께 점수 따서 잘 보이려고 그러신 거죠. 두 분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 물려받으시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아파트 바라고 그러는 줄 알아? 저한테는 솔직해지셔도 돼요. 여기 아파트값 많이 오른 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아무튼 형님만 점수 따지 말고 저도 같이 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희보다 형편도 좋고 잘 사시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 있으면 오늘처럼 부탁할게요. 형님은 그저 모른 척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봬요. 저는 황당하기만 한데 동서는 태연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시댁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올랐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글쎄, 시댁 근처에 역이 들어서서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시댁 집값이 뛰었다고 해서 잘 보일 이유가 뭐 있나요? 동서는 잘 보여서 아파트 물려받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는 아닙니다. 동서네보다 더 많이 물려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동서는 우리 부부가 점수 따서 더 받으려고 수수는 거로 보였나 봐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더군요. 동서도 우리처럼 용돈 드리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같이 합해서 드리는 거라고 거짓말한 건 이해해요.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너무 비교되고 죄송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만 점수 따지 말고 같이 점수 따자는 말이 어찌나 얄밉던지. 남편한테 왜 저런 식으로 말하냐고 동서흉을 좀 봤어요. 남편은 비교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좋게 이해하자고 하더군요. 뭐 얄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로 동서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잊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묻어가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옷이랑 가방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명절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선물을 몇 개 달라고 해서 본인이 준비한 것처럼 시댁 부모님께 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돈을 챙겨드리면 본인들도 같이 보탰다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서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어려울수록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저는 정말이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형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서 말대로 가족끼리 어려우면 서로 돕고 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동서는 어려움을 핑계 삼으며 묘하게 우리에게 묻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이런 동서가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괜히 자주 얽히다 보면 감정상에서 싸움 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좋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가족끼리 베풀면서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물론 동서는 계속해서 우리 부부에게 묻어가며 살았지만 우리가 잘 대처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방님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님, 형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몰라요. 길거리에 나앉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그이 조만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나와야 해요. 작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뭘 어떻게 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결국 인원 감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이한테 이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으라고 했대요. 그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가당키나 해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우리 집거 어쩌면 좋아요. 부랴부랴 다른 곳에 이력서 넣고 막 알아봤는데 도무지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저도 경력 단절돼서 동네 알바 뛰고 있는데 남편까지 일 그만두면 우리 식구 어떻게 살아요? 길거리에 나앉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동서는 우리 부부 앞에서 엉엉 울며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들어보니 서방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도 해봤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라는 곳은 있었지만 지금 받는 월급보다 한참 못 미치는 곳이었대요. 지금도 매달 쪼들리는데 그 돈 받고 어떻게 생활하냐면서 우리더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가게를 하나 차리게 돈 좀 보태달라고 했어요. 가게를 차린다고? 제 친구 중에 음식점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장사 되게 잘 되거든요. 체인점 계약하자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걔가 워낙 꼼꼼하고 신중하다 보니까 아무나 체인점 내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어요. 걔가 제 사정 알고 체인점 차릴 수 있게 레시피랑 다 알려준다고 그러네요. 친구네 음식 진짜 맛있어요. 그 가게 차리면 아마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받는 월급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회사 관두면 퇴직금 나오니까 그걸로 가게 차릴 생각이에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도와주시면 가게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신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 나아지는 대로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취직도 어려운 마당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 진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얄미운 동서의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서방님 사정도 딱하고 앞으로 동선의 식구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됐습니다. 마땅하게 이직할 곳이 없다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경기도 안 좋은 마당에 괜히 가게 차렸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당장 들어갈 돈이 천지인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친구네 가게 차리면 절대 망할 리 없을 거라고, 장사 잘 되게끔 본인이 죽어라 하고 노력할 테니 차릴 수 있게 도와만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어쩌면 좋을지 상의했고 결국 도와주는 거로 결론이 났어요. 남편과 저는 벌이가 좋은 편이고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동선에 도와주는 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문제는 생각처럼 가게가 잘 될 거였습니다. 어찌어찌 차린다 치더라도 확실하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중에 잘못되어 말아먹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부는 동선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동서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도움 청했을 텐데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가끔 동서가 얄밉기는 했어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동서를 억척스럽게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은행에 묶어놓은 돈 8천만 원을 찾아서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마음 쓰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응원했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우리 부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몇 달간 잘 준비해서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와 서방님은 가게를 키우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고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피나는 고생 끝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계속해서 손님을 확보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돈 많이 벌어서 좋다는 동선의 부부를 보며 우리는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잘 안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잘 풀려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동선회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동선회 가게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보러 갈 겸 가게에 들렀어요. 그러자 북적거리는 손님에 치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동서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마침 잘하셨네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참이었거든요.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다짜고짜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쥐어주면서 상 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러 왔는데 졸제 일하게 된 거죠. 애초에 도와주러 올 목적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바쁘면 이럴까 싶고 정신없는 동서와 서방님을 보니 아유 그래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가지 싶더라고요. 점심때가 되니까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저는 잠깐 도와주는 것도 진이 빠지는데 이걸 매일 겪는 두 사람이 대단하다 싶더군요. 손님들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갔으니까 형님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돼요? 세상에.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이 정도면 사람 좀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직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뽑는 중인데 좀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네요. 힘들다고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쓰고 뺀질거리면서 돈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형님! 그러지 말고 딱 일주일만 저희 가게 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형님 마침 집에 계시잖아요. 쉬면 뭐해요? 저 도와주고 돈 벌면 좋죠. 아니 일 잘하는 동생이 하나 아는데 그 친구가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버텨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원으로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도와주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사람 구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믿음직한 형님이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일당 10만 원씩 챙겨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일하는 곳은 복지가 좋은 편인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달간 휴가를 준다는 겁니다. 이때 한 달간 휴가를 받고 집에 있던 참이었어요. 그걸 아는 동서가 딱 일주일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단기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일하는 게 힘들 것 같긴 했지만 남도 아니고 동서네 도와주는 건데 일주일만 고생하지 싶었습니다. 동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 동안 동서네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건 기본이고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일하느라 온몸에 파스까지 덕지덕지 붙여가며 일했어요. 정말 농땡이 한번 안 피우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동서네 가게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온몸에 붙은 파스로 냄새 폴폴 풍기면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제게 뭔가 건네더군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오늘이 도와주시는 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가서 아주버님이랑 드시라고 포장했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지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했나 모르겠네. 고마워. 가서 그 일랑 맛있게 먹을게. 동서는 도와주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거의 다 마감했으니까 그만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동서에게 그동안 일한 일당은 계좌로 입금해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가족끼리 무슨 일당이냐고 말했어요. 일당이라뇨? 에이 형님, 가족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동서가 그랬잖아. 일당 10만 원씩 쳐준다고. 그래서 정말 일당 10만 원씩 받을 생각이셨어요? 형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신다. 아니 가족끼리 그냥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진짜로 돈 받을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먼저 일당 챙겨준다고 해서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지. 형님이 무슨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깟 일당을 챙기라고 하세요? 이런 거 안 받아도 타격 입을 일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열심히 도와주신 줄 알았죠. 제가 드린다고 해도 형님이 먼저 안 받는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입금할 거냐 현금으로 줄 거냐 물어보니까 조금 의외네요. 그렇게 안 받는데 은근히 돈 밝히시는구나. 이건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는 거잖아.
애초에 동서가 먼저 일당 쳐준다고 약속했고, 나한테 쉬느니 일 도와서 알바비 벌어가면 좋다고 꼬신 게 누군데. 알바비로 얼마를 챙겨주든 큰 타격 없는 건 맞아. 약속한 대로 주든 적게 주든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 동서도 봤을 거 아니야. 나 꾀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 나더러 돈 밝힌다고 말하니까 기분 좀 그렇네. 내가 돈 벌라고 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한 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일당 이야기를 하지 말던가.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에이, 꼬시려면 뭔 말을 못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형님, 가족끼리 정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고마워서 이렇게 3인분 포장까지 해드렸잖아요. 이거면 충분하죠? 안 그래요? 형님이 보시기에 손님도 많고 하니까 돈 잘 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손님만 많으면 뭐예요? 가게 월세, 재료값에 인건비에 남는 건 별로 없는데. 부지런히 모아야 형님네 돈 얼른 갚죠. 이번에 도와주신 건 포장한 음식으로 대신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니래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정이잖아요. 그럼 형님, 아주버님이랑 맛있게 드시고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동서는 제 손에 포장된 음식 봉투를 꼭 쥐어주더니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동서를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동서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재수씨가 그랬다고? 야, 이건 조금 너무하네. 그동안 그 고생하면서 도와주는데 음식 3인분 포장해준 게 다라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가족끼리 돈은 무슨 돈이냐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 그동안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만데 동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고 동서가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고 이해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나 싶었어요. 진짜 검은머리 짐승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누구 덕으로 가게 차리고 장사하는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본인 원하는 대로 저를 이용했다는 생각에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까지 생각하며 부글부글 화가 들끓었어요. 솔직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줬는데 그런 우리를 호구 취급하고 만만하게 생각한 건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잔뜩 성질 부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건 모양 빠지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그때 동창생 대표에게 동창 모임 안내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되었고 아주 기막힌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서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갚아주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로 동창생 대표에게 연락해서 이번 동창 모임을 동선의 가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서에게 연락해서 50명 예약하고 일주일 뒤에 동선의 가게에서 동창 모임을 했어요. 동선의 가게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다른 손님은 안 받고 예약한 50명 동창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게를 통째로 빌렸어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자 저와 친구들은 동선의 가게에 모여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니? 여기 우리 동서가 하는 곳인데 맛있지 않니? 맛있어! 어쩜 밑반찬도 이렇게 맛있니? 그치? 오늘은 내가 다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시키고. 동선의 가게니까 제가 한턱 쏜다고 했고 친구들은 돈 걱정 없이 실컷 술과 고기를 시켜 먹었어요.
음식과 술이 거덜날 정도로 신나게 먹고 마신 것 같았습니다. 동창 모임만으로 가게 하루 매출은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동서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저는 겸사겸사 동선의 가게 마감하는 거 도와준다며 친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술을 몇 개 대충 치우는 척 하다가 옷을 챙겨서 갈 준비를 했어요. 동서한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여기서 동창 모임을 한다고 음식이며 뭐며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가족끼리 뭘 이런 거로 고마워하냐면서 계산서를 쓱 내밀더군요. 고맙기는요 무슨. 저야말로 고맙죠. 여기서 동창 모임 하신 덕분에 손쉽게 하루 매출 올렸는걸요? 참! 이거 계산서예요. 중간에 나간 음료는 서비스로 드린 거라 제외했어요. 정말 가족이니까 이렇게 서비스도 후하게 주고 그런 거예요. 음식점 하는 동서도서 좋으시죠? 카드로 결제하실 거죠? 이리 주세요.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동서는 계산서를 제게 건네며 카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서를 바닥에 내려놓고 동서의 손을 잡으며 씩 웃었어요. 아유, 동서. 가족끼리 결제는 무슨 결제야. 동서 나한테 돈 받을 생각이었어? 네? 세상에. 동서 나한테 진짜 돈 받을 생각이었구나. 동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나한테 계산서를 줄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도와준 은혜가 얼만데. 이 정도는 동서가 알아서 대접해야지. 맛있게 잘 먹었어? 아니, 형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그래도 결제는 하셔야죠. 오늘 음식이며 술이며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가족이라고 이렇게 큰 돈을 모른 척하는 건 아니죠. 이 돈 저희 보고 알아서라고 하시면 우린 이거 메꾼다고 또 죽어라 이래야 해요. 돈 많이 벌어야 형님이랑 아주버님께 빌린 돈 빨리 갚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나? 아니,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충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전보다 많이 버는 것 같더라? 아무리 재료값에 인건비에 남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버는 건 맞잖아. 아니, 내가 여기서 며칠 일하면서 하루에 얼마 버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죽는 소리 하기 있어? 솔직히 이 정도 벌면 우리한테 빌린 돈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동선에 부담 가질까봐 이저고뭐고 아무 소리 안 했어.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여유 있는 대로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 그럼 내 친구들한테 이 정도 대접해주는 건 그냥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 툭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솔직히 전부터 우리 부부 덕 많이 받고 이 가게도 우리 덕에 차린 건데 이 정도는 동서가 눈치껏 대접해야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돈. 동서, 내가 저번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일해준 거 기억하지? 그거 일당 10만 원씩 7일하면 총 7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달라고 고집 부리던? 동서가 가족 운운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더 이상 긴 말 안 했잖아. 그렇게 가족 따지는 사람이 왜 여기서는 가족이란 말 쏙 빼고 결제하라는 거야? 동서 필요할 때만 가족 운운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70만 원이랑 300만 원이랑 같아요? 같은 거 아니었어?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개고생해서 받아야 할 70만 원은 하찮고 동서가 받아야 할 300만 원 귀하다 이거야? 형님! 정말 왜 이러세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지금 제가 70만 원 안 줬다고 이러시는 거죠? 저한테 일부러 복수하신 거잖아요. 복수라니. 난 동서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해서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인데? 됐으니까 당장 결제하세요. 이런다고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요? 형님은 돈에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냥 물러나도 상관없지만 저는 다르다고요.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결제 안 하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불러. 나도 그럼 못 받은 70만 원 받고 끝내지 뭐.
동선한테 빌려준 8천만 원. 그 여태 못 받은 이자도 챙겨받아야겠다.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8천만 원 갚을 능력도 되잖아. 그동안은 동서가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장단 맞춰줄게. 어디 한번 불러봐. 나도 받을 거 받고 끝내면 그만이니까. 제 말에 동서는 잔뜩 열이 받아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왜 이래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깟 70만 원이 뭐라고 이년이야! 그깟 8천만 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냥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돈 받아내려고 일하는 거 진짜 우습거든요. 아니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잘 받아주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돈에 독이라도 올렸어요? 돈에 독 오른 건 너겠지. 내가 너 같은 인간인 줄 아니? 그래, 그동안은 없이 사니까 불쌍한 마음에 딱해서 봐줬어.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니까 당연한 데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처럼 똑같이 구는 거야. 어디 한번 나처럼 당해보라고.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들어? 만만해서 호구 잡혀준 게 아니라 착해서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야. 그런 은혜도 모르고 뭐? 어디 감히 돈 300에 경찰을 부르다 만다 소리를 질러? 너 좋을 때만 가족이니? 세상에 돈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가족이 어디 있어? 진짜 가족은 너처럼 이렇게 못되게 행동 안 해. 네가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동안은 좋고 인자한 형님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딴 거 없어. 애써 잘해주면 뭐하니? 호구밖에 더 돼? 너 내일 당장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빌려준 돈 8천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그렇게 알고. 하루아침에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왜 못해? 너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놨을 거 아니야. 하루 매출이 얼만데 그깟 8천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돈 있으면서 우리한테 주기 싫어서 은근슬쩍 뭉개고 있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더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돈 내놔! 저는 동서가 준 계산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너무 속 시원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일 벌이기 전에 남편에게 이럴 생각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서방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모두 우리 부부를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면서 똑같이 괘씸해했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동서는 정말 8천만 원 받을 거냐며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고 우리는 즉각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이자까지 합쳐서 토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식값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길래 제가 일한 70만 원 제외하고 줬습니다. 그 뒤로 가족도 아니라면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네 가게가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못된 성질 어디 가나요?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동네 소문이 쫙 퍼져서 손님이 뚝 끊겼대요. 거기다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저렴한 재료로 음식하니까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거죠. 결국 잘 되던 가게는 파리만 날리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 다 잃고 망하니까 그제야 다시 우리가 생각났는지 최근에 다시 연락을 취하며 잘 지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냉큼 알겠다고 할까요? 검은 머리 짐승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니라고 톡톡히 배웠는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죠. 지금처럼 남보다도 못한 사이를 유지한 채 지낼 생각입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동서네와는 더 이상 상종하기 싫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